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는 거야, 이거? 예.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혹시 저 아시는 분 있으시죠? 저 처음 보시는 분 있어요? 처음 보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 가서 먹었잖아, 우리. 몇 잔을 먹었는데. 저 처음 보신 분은 몇 분이에요? 한 분? 두 분? 그날 안 오셨던 분들이 한 분이에요? 두 분? 세 분 많이 안 오셨네? 워크숍 왔을 때 제가 늦게 왔어요. 밤에 늦게 와가지고 술을 좀 늦게 먹어가지고 좀 많이 못 봤었는데, 어쨌든 토지 쪽하고 세무 쪽이 좀 뒤쪽에 있어서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근데 뭐 어차피 토지 딱 하면 사람들이 헉하고 좀 약간 무겁고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토지가 기본적으로 딱 되면 설명할 거리가 되게 많고, 브리핑할 때도 사람들한테 내가 할 게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지는 거니까. 일단은 교재는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원래 그 큰 사이즈로 해야 되는데 출판사에서 잘못 알아듣고 A4로 한 거야. 그래서 글씨가 조금 작을 거예요. 작아도 그래도 갖고 다니기는 편하니까. 그래서 그 프린트해서 하면은 약간 뭐라고 하지, 좀 없어 보여. 또 내 이미지 안 맞는 것 같아서. 뭐 얼마 된다고 뭐 집 하나 파면 되는데. 그냥 웃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첫 장 넘기시면, 자 이제 거기 페이지가 막 적혀 있는데 글씨가 잘 안 나오면 중간에 사진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사진 찍은 거 갖고 어디다 유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들으시면서 중간에 저거 좀 필요하다 그런 사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첫날이니까 일단은 제목 타이틀을 뭘로 잡았냐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토지중개공법 실무 이렇게 잡았는데, 막상 여러분이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내가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질문이 토지는 진짜 막 사방에서 막 튀어나오는데, 단어를 처음 듣는 단어들도 막 질문하고, 어떨 때는 모르는 걸 갖고 질문해요. 근데 거기서 또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를 때는 모른다고 진짜 저 진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일이 점점 커져요. 뻥을 한번 쳐버리고 난 다음부터는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는 그래서 뻥 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모르는데 아는 척 했다가 중개 사고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고,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가야지, 처음부터 이제 토지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뭘 좀 알아야 될 거냐 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공법 시간에 배웠는데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냐 뭐 이런 거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앞에다가 요거 써놨거든요. 뭐 제 소개는 안 해도 돼. 제가 그냥 그 인터넷에 저 치면 다 아시고 수업 다 들었던 분들도 계시니까, 중개사 공부하실 때 제 수업 들었던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써먹겠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거 한번 보시면 돼. 저기 제가 중개업이 처음이에요라고 써놨는데, 일단 그 토지 중개하던 사람을 사례로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평택에 고중계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중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궁금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토지 중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토지를 사려고 중개업소에 방문하는 매수 고객 성향은 대부분이 이제 땅 사러 딱 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딱 두 개예요. 일단 투자자인데 대부분이 들어올 때 좋은 땅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어느 땅 몇 번지 보러 왔어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들어와. 그래서 막연한 투자자거나, 또는 자기는 직접 건물을 지어보겠다, 개발하려고 하는데 한 몇 평 정도 되는 땅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하려는 사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런 사람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막연한 투자도 있죠. 실컷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연락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딱 몇 번 대화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봤자 정보만 캐가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연한 투자자 대화하다 보면 어느 땅 뭐 얼마짜리 좀 구해주세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농지 뭐 투자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저희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땅을 딱 보여주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딱 호불호가 바로 나와요. 이건 괜찮다, 이건 아니다,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개 나눠줬을 때 이게 개발을 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편해요, 중개할 때. 그리고 남들이 좋다니까 그냥 막연하게 투자를 하겠다고 좋은 땅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의뢰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데 혹시 좋은 땅은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좋은 땅이 딱 나오는 순간 이게 좋은 땅으로 보여. 중개시장에 딱 나왔어. 좋은 땅은 다 누가 갖고 계셔요? 중개인이 갖고, 중개업 하시는 분이 갖고 계시죠. 만약에 얼마 전까지 내가 듣기로 시세가 평당
1,500이 거래됐던 건데 이분이 지금 현재 빨리 처분하려고 내놨는데 1,200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거 사게 되면 벌써 차익이 얼마야, 평당? 최소 300 차이죠. 그게 100평이면 얼마야? 3억 차이야, 3억 차이. 벌써 3억 차이가 나는데 그럼 3억인데 그거 세금 내고 해도 뭐 1, 2억 남을 텐데 그걸 어떻게 팝니까? 중개하는 분이 어떻게든 작업 쳐가지고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가서 직접적으로 싼 땅을 사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금매로 나왔다 이런 거 다 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해야 되는 입장인 거야. 금매라고. 뭐 분위기 원래 이랬었어요 여기? 분위기 막 좋다고 난 들었는데 술 먹을 때는 그렇게 막 이러더니 이제는 수업 듣다고 조용하네. 그래서 제가 대충 이제 토지 중개하려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일단 브리핑을 해야 돼요. 해당 지역이 이게 무슨 시냐 이게 브리핑이 돼야 되니까 A라는 시면 가장 기본은 이 지역의 도로가 어디가 제일 높은데 그쪽에 통행량이 얼마고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지나다닌다 해서 주도로 간선도로 이건 일단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쪽에 지금 현재 나온 매물인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해당 지역의 주변에 일단 상권을 딱 봤더니 학교가 하나 있대요. 여기 학교가 있대. 초등학교 하나 있고 중학교 있어. 고등학교 있어요. 자, 저 땅 물건 나왔어요. 저 사람한테 투자용이 아니라 목적이 있으면 어떤 목적을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설명해야지 이제.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어. 뭐 하는 게 저기다 건물 뭐 짓는 게 좋을까요? 응? 일단 집을 지려는 사람이라면 집. 자, 집의 종류는 주택의 종류는 몇 가지다 총. 크게 나눴을 때 2가지. 종류는 몇 가지? 8가지. 그래서 4개의 종류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을 뭐라 부르죠?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묶어서 공동주택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8개 중에서 저 뭐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설득을 시켜야 돼. 이게 평수가 몇 평짜리면 40평짜리래요. 40평짜리인데 2종 일반 주거야. 설명해야 되거든요. 다른 정보 하나도 없고 도로에 붙어 있는데 40평짜리고 2종 일반 주거입니다. 그럼 이제 브리핑할 때 무슨 주택이 제일 좋겠네? 일단 물어봐야죠. 수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본 이득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럼 이제 수익형 부동산하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자, 일단 단독주택은 종류 몇 개? 4개. 오랜만에 여러분 자격증 따고 나서 아마 자격증 받는 날 뇌랑 자격증이랑 바꿨을 거예요. 뇌랑 자격증하고 교환이 됐을 거야. 기억 안 나죠? 네. 근데 우리 첫 번째가 무슨 순수한 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다 하죠, 이제. 자,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40평짜리 지금 현재 토지가 나왔는데 저거를 살려는 사람인데 혹시 수익형 원하세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분양형 원하세요? 그럴 때 둘 중에 단독하고 공동 중에 어느 게 수익형 부동산이지? 수익형 부동산. 단독이죠. 얘는 수익형 부동산이고 얘는 대표적인 뭐예요? 분양형이지. 네. 지어서 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대규모로 아파트를 짓겠다 이건 아니지. 40평에다 이거 지금 도라이라고 그러죠? 지어야 돼, 도라이. 자, 그 다음에 또 뭐 지어야 돼? 또 하나 지어야 돼. 연립 지어야 돼. 40평 땅에 연립 못 지어요. 연면적이 안 나와. 2종 일반 주거가 몇 프로예요? 건폐율 몇 프로예요? 60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00%예요. 250인데 시 조례상 200%예요. 그럼 이제 딱 2개 나왔어. 건폐율 몇 프로에? 60%에. 용적률 200. 그러면 아무리 많이 줘야 몇 평 짓네? 40평에 2개 썼잖아요. 80평이 최대잖아. 연립주택은 뭐예요? 200평 초과하는 게 연립이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로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제는 보자마자 저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설명해야 되고 지어볼 거는 뭘 지어야 되지 맞고 이런 걸 얘기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연립주택은 얼마 초과할 때 660 이하잖아요. 660이 200평이잖아. 330이 100평인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660이면 200평이잖아요.
얘 최대 줘봤자 몇 평 짓는데요 지금? 대지에 2배 짓는 거니까 80평인데 200평 이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립 지어라 그 뜻이에요. 제 말 이해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세대는 지을 수 있고 기숙사는 아니겠죠? 남아있는 거 하나 딱 남았다. 다세대. 그 다음에 수익형을 원한다 그러면 뭐는 좀 적정하지 못하냐면 저기 청와대는 별로죠. 청와대 지워. 청와대 지워. 그 다음에 이제 단독 다중 다가구인데 수익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지워야겠네? 단독 지어야 돼. 그럼 다중하고 뭐 남았습니다. 그래 이제 이 선택을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다 다중 짓는 게 좋을 거냐, 다가구 짓는 게 좋을 거냐, 다세대 짓는 게 좋을 거냐, 셋 중에 하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대지 평수 몇 평에? 자, 40평 땅에다가 뭐 짓는 게 나을까?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다중 아니면 다가구죠. 근데 40평 정도 되면은 다중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다중은 몇 개층 이하로 짓고 3개층 이하로 짓고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로 져야 되죠. 그리고 얘는 뭐가 하나 안 되는데 독립된 주거를 갖지 말라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택 중에 제일 위반 건축물이 많은 게 다중주택이에요. 다중주택은 문 열면은 뭐가 없어야 되는데요. 취소가 없어야 되는데 다 취소가 있어요. 다 그거 다 불법이에요. 예.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몇 개층 이하인데? 3개층 이하인데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 얘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이 조건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저기 40평 땅에다가 이종 일반 주거를 적용했을 때는 다중하고 다가구 뭐가 좋냐 그러면 일단 다중이 더 나아요. 다중이 더 난 이유는 주차장 때문에 그래요. 예. 주차장. 40평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주차장이 제일 적게 소요되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다중주택은 최대로 많이 져봤자 세대 주차장이 나오거든요. 세대 주차장이 나오는데 40평이죠. 예, 지금 현재 40평이면 제곱미터로 몇 제곱미터지? 40평이면 134. 그럼 134에 2배면 200 얼마죠? 268. 예, 주차장 2대면 돼요. 너 그거 어떻게 한 거야? 궁금하지? 안 궁금하세요? 예. 134인데 최대로 주면 2배잖아요. 그럼 134에다가 2배 하면 얼마야? 264니까 299까지가 2대예요. 300부터는 세대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외우고 있으니까 얘기한 거고 여러분은 그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차장 기준이 단독하고 다중주택은 공식을 줬어요. 어떻게 계산하라고 주차장법에 써 있냐면 1 플러스 100분의 시설의 연면적 마이너스 150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땡점 땡땡이 나왔다. 그러면 둘째 자리는 버린다 이렇게 써 있어요. 법에. 둘째 자리는 뭐 한다? 버린다. 그리고 4, 4, 5, 2이라고 돼 있어요. 4, 4, 5, 2이니까 4 이하는 죽이고 5 이상은 올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최대로 줬을 때 만약에 2.49가 나왔고 2.87이 나왔고 3.14가 나왔고 2.17이 나왔고 1.24 나왔고 1.59 나오고 1.89 나왔어. 3.67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 값이 나오면 몇 대인지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몇째짜리 버리자고 그랬죠? 두째째 버려요? 그럼 버리면 4, 4, 5, 2죠. 그럼 4 이하는 버리니까 얘는 몇 대네? 2대. 얘는? 세대. 얘는? 세대. 얘는? 2대. 얘는? 1대. 얘는? 2대. 얘는? 예? 2대. 얘는? 4대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지금 단독은 여기 다중주택은 아무리 많이 줘야 몇 제곱미터인데요? 330제곱미터가 최대라며요. 여기다가 330 넣어볼게요. 이제 얼마 나왔냐면 330에서 150 빼면 180이죠. 180이면 100분의 180이면 얼마지? 1.8. 1.8에다가 1 더하면 2.8이죠. 그럼 이제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세대 이상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중주택이라고 그러면 주차장은 세대면 충분한 거야, 최대가. 다가구는 10가구 졌다 그러면 10가구 지면 10대 나와야 되잖아요. 면적에 따라 0.8, 0.5로 줄어들긴 하는데 일단은 단독주택 이 공식은 중개업 하시는 분 중에서 상식이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상식 하나 알고 가는 겁니다. 공식 하나 외우셔야 돼. 1 플러스 몇 분의? 100분의 시설의 연면적 마이너스 얼마요? 150. 그럼 그게 나온 값이 나오면 둘째 자리는 뭐 한다고요? 버려요. 그리고 4, 4, 5, 2 하시면 대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가구 다중주택 한번 지어볼 테니까 보세요. 3층짜리로 줬어.
근데 면적이 되게 작은 땅에다가 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제곱미터로 한 거예요.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자, 얘 주차 대수 몇 대? 자, 다동주택 3층 줬고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로 줬어. 자, 여기다가 몇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300 넣으면 돼요. 300 넣으면 150이죠. 150이면 1.5죠. 그럼 2.5죠. 2.5면 몇 대? 세대. 그럼 2.5면 세대인데 제가 선 하나 딱 그으면 2대로 줄어요. 99로 하는 거예요. 99. 뭘로 바꿨어요? 99. 1제곱미터 줄이면 얘 2대입니다. 못 알아듣는지 안 들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200 얼마죠? 99. 그럼 299로 쓰잖아요. 299에서 150 빼면 149야. 149죠. 그럼 140 1.49죠. 1 더하면 1.49. 이거 버림됐죠. 이거 버림됐죠. 2대잖아. 맞죠? 그러면 나는 주차 대수가 3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미치겠다는 거야. 1제곱 줄이면 되지.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다중주택을 지을 때에는 주차 대수가 장점이에요. 최대 지어서 몇 대만 맞춰도 되고 세대인데 2대로도 지을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30평, 30평, 30평을 짓게 되면 세대잖아요. 30평, 30평, 29평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대로 돼요. 그럼 작은 땅에도 주택 2대로 이 건물 지을 수 있는 건데 얘 지금 몇 평이죠 지금? 40평인데 아까 제가 40평이 몇 제곱미터냐고 왜 물어봤냐면 몇 제곱미터? 134제곱미터에 2배를 쌓는 거잖아요. 연면적이. 그러면 얼마가 돼요? 268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넣은 거예요, 제가. 그럼 268을 넣으면 몇 나오죠? 일단 2대는 이유가 299 이하잖아. 그러니까 2대라고. 299까지는 2대인데 300부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268에서 150 빼면 얼마야? 118. 118이니까 1.18이죠. 1.18에다 1 더하면 2.18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리죠. 그 다음에 44, 50이니까 몇 대? 그러니까 저희는 2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중주택으로 밑에 2대 만들고 옆에 다중주택 치면 반지하로 빼면 4층까지도 나와요. 반지하에다가 4층까지 나와. 그러면 이제 원룸 형태로 가도 되니까 다중주택은 원룸으로 넣으면 되는데 얘는 별로 수익률이 안 나올 거야 아마. 왜 안 나오냐부터 할게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있죠. 중학교 있죠. 고등학교 있죠. 그러면 보통 초등학교 다니는 12살짜리 혼자 살죠. 잘 생각해야 돼. 걔 혼자 원룸에서 혼자 살지 않습니까? 밥 해 먹고 혼자서. 아니잖아. 가족이 들어가야 되죠. 취사가 안 되는 게 들어가면 공실천지가 되는 거야. 그럼 뭘로 가야 돼? 다가구로 가야지. 다가구로 가서 몇 세대를 뺄 거냐 이렇게 가야 돼요. 왜? 우리 아들 내미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려면 초등고등학교 있는데 거기서 주택을 짓는 수익형을 찾겠다 그러면 다중 아니면 다가구인데 다중 아니면 다가구인데 여기서 주택을 짓겠다 그래버리면 나중에 공실 생길 거예요. 그럴 바에 다가구로 져서 전세를 주든지 월세를 받든지 전세 뭐 2억을 받든지 아니면 월세 뭐 예를 들어서 1080을 받든지 1080에서 6가구 하든지 6가구면 68에 48 480만 원 월세를 받든지 지금 내가 뭐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짓는 게 더 낫다라는 이유는 주변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었어. 바로 앞에 있었는데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 달라지죠? 대학교 있으면 대학생들이잖아요. 대학생들 혼자 살잖아요. 그럼 차라리 원룸이 더 나니까 다중이 더 날 수도 있어요. 수익으로 볼 때는. 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려는 목적이 뭐냐에 따라 내가 브리핑하는 게 달라져야 되고 이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면 다른 데 안 가고 여기로 오게끔 되니까 우리는 브리핑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거의 세부분 물어보고 세무. 아직 일 안 하셔서 모를 수 있는데 그냥 맨날 물어보는 게 세법 물어보고요. 군법 물어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빨리빨리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게 빨리빨리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 자, 여기 실제 매수 토지를 선택할 때 그 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은 이런 땅이니까 이런 성격으로 이게 제일 좋습니다라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그 땅에 대한 가치 분석하셔야 돼. 가치 분석할 때 이거에 대한 가치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치 분석을 하겠대. 한 3분 안에 내가 이 땅은 좋은 땅이야 나쁜 땅이야 설명을 빨리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고객은 이미 그걸 한 달 전부터 계속 파고 온 사람이야. 근데 문을 딱 열고 나서 물어봤어요. 여기 나온 땅 어때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예전부터 이 동네에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온 걸 다 정보를 알고 들어온 사람이야.
근데 나는 이 물건을 처음 보잖아, 방금. 지금 현재 번지가 뭐냐고 딱 봤더니 묻는 순간 이 사람한테 번지를 딱 듣고 아, 이 사람한테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분석해야 되잖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뭐가 될지 안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걸 갖고 된다라고 했으면 이 사람 알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그 자격증을 딴 지 한두 달 됐나 보다 알게 생각할걸요. 제일 먼저 요즘에 중개업 하시는 사무소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 28회라고 써 있어요. 28회라고 써 있으면 일단 무시부터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옛날에 11회 때 땄거든. 15회 때 땄거든. 뭐 18회 때 땄거든. 알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투자자인데. 근데 28회 써 있으면 무시부터 하는 거야. 왜? 경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28회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한 10년 하다가 도저히 자격증 없어서 짜증나서 그냥 이번에 그냥 심심해서 땄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이 이제 10년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좀 먹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한테 지면 안 돼. 내가 의리되면 안 돼요. 갑이 돼서 제가 예전에 10년 전부터 일을 했는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그 뭐를 좀 무시하는 것도 있고 해서 시간이 좀 있어서 그냥 작년에 땄다. 한 3개월 하니까 되던데요. 이렇게 하면 3년 했는데 3년 했는데 3개월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웃으면 넘어가고 그다음부터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내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거 하시려면 어디가 좋은데 그 물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순수하게 가야 되는데 토지가 그게 안 돼요. 딱 물건 갖고 오는 순간 탁 막혀요. 뭐라고 하지? 내가 갖고 있는 물건 토지 딱 2개 있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거랑 맞을까? 머릿속에서 생각 막 하는데 그거를 빨리 하려면 3분에서 5분 안에 내가 가치 분석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분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번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넘버 1으로 이거부터 해야 돼. 마침 내가 이 책 하나 더 줄게. 어차피 책 필요 없는데. 마침. 네, 힌트를 줄게요. 힌트. 키읔, 이응, 키읔 디귿이에요. 맞았어요. 못 알아들었어. 컴을 켠다. 이 책 가져가 있다가. 일단 컴을 켜야 돼요. 왜? 내가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데는 다 정보는 다 인터넷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면 스마트폰을 열든가. 그럼 컴을 켜서 나는 이제 부팅을 딱 했는데 부팅하는 속도 늦는 컴퓨터는 갖다 버려야 돼요. 눌렀는데 3초 안에 화면 딱 떠 있어야 되잖아. 이 사람 3분 기다리다 보면 하다 어색하기 때문에 커피는 다 식었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딱 켠 다음에 번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예.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컴을 킨 후에 제일 먼저 하는 건 주소 확인해야 됩니다. 주소가 있어야 토지 이용계 확인서도 뜯을 수 있고 건축물 대장도 뜯을 수 있고 당연히 이제 대장을 뜯어내는 거고 등기부등본 뜯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주소에 있는데 제일 먼저 주소를 찾아내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분의 주변의 상권은 어떻고 그걸 내가 빨리 3초 안에 대충 보고 여기 괜찮은 동네네 아니네 생각이 딱 들어있어야 되고 내가 맨날 돌아다니는 곳이니까 위치가 어딘지는 알 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 오른쪽에 다이소가 있었고 저쪽에 GS 있었고 중간에 무슨 단란점 하나 있었는데 맨날 싸움 한 데 있고 뭐 이런 게 내 머릿속에 있으면 설명할 때 여기가 유동인구는 이쪽이 더 많이 갑니다. 이런 거 지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소 받아놓고 그 다음에 주소를 받았으면 토지 용계 확인서를 일단 보는 이유는 해당 용도 지역이 뭔지를 알아야 지금 상가중개 했어요? 상가중개 아직 안 했어요? 상가중개 이제 나오면 뭐 나오냐면 2층에 노래방이 있었던 거예요. 노래연습장이 있었어. 근데 노래연습장이 나간 거예요. 노래연습장이 나갔어. 그럼 이제 다른 업종이 이제 공실이 생겨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노래연습장이 있던 자리에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 들어올 수 있나요? 일단 노래연습장의 용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마이크하고 나하고 둘이 이종이잖아. 둘이 하는 건 다 이종이에요. 둘이 하는 건 다 몇 종이라고? 마이크하고 나하고 둘이잖아. 안마사하고 나하고 둘이 뭐예요? 이종. 안마 실수도 이종이야. 그래서 못 알아듣네. 둘이 하는 건 다 몇 종이에요? 이종이야. 그럼 노래방은 이종 근생인데 단란주점이 뭐예요? 단란주점도 둘이 단란하게 가서 150만 원 미만 나오면 이종 근생이에요. 150 이상 나오면 위락시설이에요. 그래서 노래 연습장 봤더니 120제곱미터인 거야. 150 미만이죠. 몇 종근생이에요? 이종근생이니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무턱대고 다 된다라고 하면 안 돼. 모든 법 조례 보면 가로 열고 단란주점 제외라는 규정이 있어요.
지자체도 그렇고 조례상 다 허용하는데 이종 일반 주거에서 단란점만 하지 마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아.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해당 지자체 조례 꼭 보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단란점하고 안마시설 제외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종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1종, 2종 구분하셨죠?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 많아서 주로 1종 외우셨어요? 2종 외우셨어요? 포기했지. 1종 근린생활시설이 좀 작은 거고 약간 큰 게 2종 근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종 근린생활시설이 휴게 음식점 1종 근생, 일반 음식점은 2종 근생. 휴게 음식점이 아이스크림 300원이라 300원 미만이면 1종, 300 이상이면 2종이에요. 바다 면적이 320이다. 그럼 몇 종 근생이? 2종 근생이에요. 그럼 2종 근생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쭉 갔더니 여기가 일반 주거고 전용 주거예요. 여기 토지가 나왔는데 상가주택을 짓 건데 1층에다가 그 요즘에 그 뭐라 그러지? 그 꼬치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술집 있죠. 뭐지? 이자카야 같은 거. 이자카야 같은 걸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자카야가 되냐? 이게 잘 알아, 이자카야? 갔다 왔지, 자기네. 여기 1층에 이자카야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자카야가 술 판매하는 업종이잖아요. 술 판매 업종은 몇 종 근린생활시설이? 2종이에요, 2종. 그러니까 1종은 사는 거, 2종은 죽는 거가 다 2종이에요. 술 먹고 죽어요? 커피 먹고 죽어요? 그래서 죽는 건 다 2종이니까 술 판매는 2종 근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은 술 먹고 죽는 거죠. 근데 휴게음점은 술을 판매를 못 해요. 그러니까 휴게음점은 들어올 수 있는데 일반 음식점이 못 들어와. 왜 못 들어오냐 했더니 전용 주거 지역에는 일반 음식점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1종 전용 주거 지역인 땅에다가 2종 전용 주거 땅에다가 다가구를 졌는데 1층에다가 음식점을 넣겠다. 삼겹살집을 넣겠다. 못 넣어요. 용도 지역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거야. 주차장, 소방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이게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였다 그럼 되겠죠. 되는데 단란주점이라는 게 들려면 얘는 또 이제 불이 났을 때 화재 관련된 것 때문에 피난 계단이 또 있어야 돼. 계단이 몇 개냐 뭐 이런 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중개업을 할 때 상가 중개를 하려면 공법이 필수예요. 최소한 알아야 될 게 건축법이에요. 최소. 소방법, 주차장법 이게 들어가는데 토지는 이미 상가 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일부는 제가 그 상가 선생님한테 다 넘기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부터 전용 주거 지역 땅에다가 지을 때 뭐 짓는 게 좋을 거냐 그걸 찾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저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외운 거고 1종 전용 주거에 허용이 되는 건축물의 종류 1. 뭐가 될 것 같아요? 1종 전용 주거에 가능한 거. 주택 중에서 단독주택밖에 안 돼요. 공동주택이 안 돼. 순수 단독인데 단독, 다중, 공간만 돼요. 다가구는 안 돼요. 그리고 슈퍼마켓, 미용실, 미용원, 이용원, 접거론, 침수로 한의원 그리고 그런 것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되는 게 없어. 몇 종 전용 주거에서는? 1종 전용 주거에서는. 근데 1종 전용 주거 지역을 여러분이 자주 볼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서울 아니신 분 있으십니까? 난 서울에 살지 않는다. 몇 분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용 주거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성북동하고 저희 평창동하고 몇 군데 아니면 1종 전용 주거라는 땅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개를 하든 투자를 하든 1종 전용 주거를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제일 많은 땅을 알고 있으면 되겠네. 제일 많고 거래를 제일 많이 할 땅에 대해서 빠식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몰라도 내가 중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땅 중에 지워도 되지 이제? 이 공식은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중간중간에 계속 할 건데 서울시인데 대표적인 데가 서울이니까 서울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른 시도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시 땅에서 서울시는 용도지역이 뭐로만 되냐면 도시지역으로만 돼 있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없어요. 도시지역이면 뭘로 나눠지지? 주상공록으로 나눠지죠. 그중에서 주상공록 중에서 제일 많은 땅이 뭐냐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땅 뭘 것 같아요?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 50%입니다. 그 다음 많은 거 녹지야. 한 개를 못 맞춘다고 해요. 그 다음 많은 게 뭐 같아요? 한 개를 못 맞춰 공업이야. 4%야. 어떻게 한 개를 못 맞히냐. 제일 많은 게 주거지역이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녹지고 그 다음 많은 게 상업하고 공업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제일 많은 땅이 무슨 지역이다? 주거. 그 다음이 녹지예요. 그러면
제일 적은 게 뭐네? 그럼 상업지역이 제일 땅값이. 그렇죠. 적으니까 제일 비싼 거야. 예. 근데 외곽이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지역이 제일 많은데 서초구, 여기 강서구, 여기 강북구, 은평구. 여기가 좀 개발제한구역이 좀 많아요. 개발제한구역 표시예요. 그럼 개발제한구역은 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거의 대부분의 녹지는 자연녹지로 보시면 돼. 네, 자연녹지인데 40%예요. 그럼 이 안에가 무슨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50%가?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공업지역은 어디만 있냐면 영등포에 있어요. 이렇게 있고 성동구에 좀 있습니다. 성동구. 도봉구에 좀 있어요. 그리고 공업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동구 딱 찍은 순간 이만큼이 중공업지역이에요. 성동구는 가운데 있는 거 아시죠? 상수동.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성동구청 있죠. 성동구. 그리고 저기 도봉구, 그다음에 영등포구 빼고는 공업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남 가서 공업지역 있냐고 얘기하면 이건 사람도 아니라고 취급받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세 군데 있고 나머지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였는데?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이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잖아요. 서울시 땅 위에서 하늘로 딱 보았을 때 전용주거가 몇 군데 없어. 3%밖에 안 나와요. 거의 일반주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80%가 일반주거인데 이게 1종, 2종, 3종 나눠지죠. 그럼 1, 2, 3종 중에 제일 많은 게 뭘 것 같아요? 오, 맞췄어. 이거 맞췄어요. 2종 일반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다가 자빠졌는데 주택 보여. 2종 그럼 맞아요. 거의 맞아. 웬만하면 2종이니까 2종 일반 주거의 건필 용적률은 바로 나와야지. 그럼 여기 지나가다가 집을 딱 봤는데 여기 2종 같아. 딱 평수 보니까 한 50평 돼요. 그럼 얘는 2종 일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50%로서 4층짜리 건물 지으면 되겠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 건물 치우면 이거 50평이니까 25평짜리 4층 나오겠네. 이렇게 하면 돼. 뭐라는 거야? 여기 2종 일반 주거 건폐율이 얼마라고요? 60. 용적률이 200이에요. 250인데 여러분이 외울 때는 뭐 100, 150, 200, 250 외운 거는 전혀 쓸모없어요. 조례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행령을 여러 번 외우고 나오신 거고 그 시행령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용적률이 250이 아니라 200이고 부산은 250 다 주고 광주는 220 주고 뭐 다 달라요. 근데 200인데 그럼 내가 최대로 지면 몇 층 짓는 거네? 최대로 지면 63, 18이잖아요.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최대 층수인데 그러면 63, 18이니까 일단 3층 짓고 33% 또 나오겠네. 63, 18이니까 20% 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5평 짓고 위에 옥탑을 하나 짓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짓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건폐율을 얼마로 줄이고 50으로 줄이고 5, 4, 20. 그러니까 50평 땅이면 25평짜리 4층이라고. 근데 4층 짓지 않는 게 맞아요. 땅이 작아요. 50평이면. 근데 북쪽 방향에 도로가 있어. 그럼 그렇게 줘도 돼. 4층을. 근데 북쪽 방향에 도로가 있어버린 게 아니라 대지가 있어버리면 어차피 3층 가다 꺾여요. 그럼 용적률을 다 찾아 먹으려면 건폐율을 최대로 찾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 59.9까지 찾아 먹어야 용적률을 다 찾아 먹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그 개념 제가 설명드릴 거라고. 그래서 어느 땅 딱 보자마자 이거는 이렇게 지면 되겠다. 이 땅은 이렇게 지면 되겠다. 그거를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고 고객은. 내가 지금 40년 되는 이 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40년 주택을 왜 살려고 할까요? 새로 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건물 튼튼하다고 금도 없다고 그러고 그런 설명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은 철거할 사람인데 철거할 사람이니까 그 건물이 없다고 설명을 들어가야 돼요. 이 건물을 딱 밀어버리고 나대주로 밀면 이 북도로 물고 있기 때문에 일조 제한을 덜 받아서 4층 올려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땅은 북도로가 아니라 남도로 끼고 있어서 일조 제한상 3층이 들어간다. 3층 이후부터. 그러니까 용적률을 잘 찾아 먹으려면 건폐율을 최대로 빼고 어차피 용적률 죽으니까 계단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려고 이거 실무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 어디였지? 중개업 잘하게 생기셨죠? 이미지가 중개업 잘하게 생기셨지? 10년 베테랑 이번에 신참 자세가 다르죠? 10년 뭐야? 28회 18회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18회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뢰인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떤 땅이 좋은 토지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저 사람한테 설명할 때
제가 저 질문 받았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저 질문을 받으면 한 8시간을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땅이 좋고 이런 땅이 좋고 8시간 설명해야 되는데 고객은 3분 이상을 안 기다리려고 하는데 3분 이상 하다가 뭐 얘기 좀 하려다 보니까 막 힘들어해요. 막 듣기 싫어하고 막 이래. 그러다 전화라도 딱 와서 받으면 순간 번호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무실을 그 문 옆에 의자로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무실을 보면 딱 들어가시면 문 열자마자 딱 옆에 그 사람들 대기하는 의자 같은 거 만들어 놓은 데 있죠. 그 구조가 제일 안 좋아요. 그 손님한테 전화가 와서 저 전화 받으러 가는 순간 이 손님 바로 문 열고 나가요.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안으로 집어넣고 문 옆에 내가 있어야 돼요. 나가면 다리라도 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리 걸면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나가면 못 잡아요.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3초나 한 5초 정도의 정적이 막 이렇게 흐르는 경우는 그 사람이 모른다거나 당황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땅이 좋은 땅이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정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요? 하나 둘 셋 한번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어떤 땅이 좋은 토지일까요? 예, 이거 질문을 내가 딱 했잖아요. 질문할 때 내가 이거 듣고 바로 한마디 해요. 한마디 하면 3초간 대답이 없어요. 자, 이제 다시 할게요. 자, 우리 연습했던 데 그대로 상황 연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부탁할게요. 하나, 둘, 셋. 어떤 땅이 좋은 토지일까요? 뭐 하실 거예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물어봤어. 분명히 자기가 물어봤어요. 어떤 땅이 좋냐? 그래서 그 땅 사서 뭐 하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질문 자체를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생각이 없는 사람은 3, 4초 동안 한마디 안 하다가 좀 있다가 좀 사면 오르지 않겠어요? 이렇게 언급을 해요. 사면 안 오르는 땅이 어딨어? 다 오르지. 뭐 100년 걸리는 거, 200년 걸리는 게 있잖아. 1년 걸리는 것도 있고.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라고 딱 물어보면 그러면 살려는 목적이 뭔데요? 라고 그러면 8시간이 일단 10분으로 줄어요. 내가 내용을 얘기할게. 제가 지금 현재 하려는 목적은 전원주택 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용도 지역도 끝났어.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 낫까요? 도시 밖이 낫까요? 이제 끝났어요. 도시 밖에 관농자 중에 찾으면 돼. 도시 안에 전원주택은 비싸서 못해요. 그러면 전원주택은 관농자니까 그러면 관리지역이 낫까, 농림지역이 낫까, 자연환경이 낫까? 이 사람은 전원주택이죠. 전원주택이니까 자연환경 소개시켜주면 그 사람 좀 우울증 걸려요. 자연환경 보호지역에다가 집 지어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아무도 없어요. 산속에서 바람소리 들리고 앞에 물을 흐르고 물만 보면 뛰어들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은 안 맞아. 좋아도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뭐 아니면 뭐네? 관리지역 아니면 농림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이 보생계잖아요. 그중에 자연환경하고 거의 똑같은 놈 지워야 돼요. 보존관리 지워야 돼. 결론은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이에요. 근데 농림지역은 주로 농사 짓는 곳이 있다 보니까 환경이 별로 안 좋아. 근데 가격은 싸긴 싼데 뭐라 그러지? 마을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마을로 들어간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농림지역을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럼 또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마을 안에 있어야 되니까 농림보다는 관리지역이 더 나은 거예요. 관리지역 중에 생산관리하고 계획관리 중에 어느 게 더 낫겠네? 그렇죠. 계획관리가 난데 비싸요. 지나가는 개도 계획관리가 좋은 건 알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학원 주변에 개도 뭐가 좋냐 그러면 계획관리 그래요. 개도. 계획관리가 좋다는 거 개도 아니까 그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격이 올라가 있잖아. 수요자가 많고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격은 피가 붙어 있기 때문에 생산관리가 오히려 더 나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산관리가 훨씬 더 좋아. 대신에 2배를 사야 돼요. 나는 몇 평을 사야 되냐? 그러면 생산관리면 몇 평 사면 되겠네? 이거부터 가야 되죠. 전원주택은 거의 몇 평 정도 짓는 걸 가장 선호하냐? 이걸 알면 돼, 이제. 그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평수가 40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안목치수가 아니라 외부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는 안목치수거든요. 안에서 잰 치수인데 단독주택은 외부선이 기준이기 때문에 평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32평짜리 지으려면 40평 정도 지어야지 나와. 그러니까 몇 평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건축 면적 40평을 선호해요. 그 이제 결론 나온 거지. 그러면 전원주택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생산관리 200평이 딱 맞겠네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산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20이잖아요. 100평 사면 20평 짓잖아요. 제 말이 드는 거죠. 200평을 사야 40평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평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획관리는 몇 평만 사도 되겠네? 100평. 건폐율이 40%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를 응용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한테 들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아 그러면 생산관리 쪽이 좀 난데 좀 제가 갖고 있는 매물이 220평짜리가 있고 240평짜리가 있는데 굳이 큰 거 필요 없으니까 220평짜리면 충분히 뭐 40평, 50평 나오니까 집 짓고 나머지 주차장하고 애들 뭐 수영장 만들어주고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계획관리 100평은 40%잖아요. 근데 계획관리는 나중에 자본이득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계획관리가 주변에 주거용지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 신도시 개발계획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해제될 곳이 여기니까 계획관리가 더 낫겠네요. 뭐 둘 중에 하나는 설명해야죠. 듣고 난 그 사람이 끄덕거리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사람한테 목적을 안 물어본 상태에서는 이 말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물어봤기 때문에 전원주택 얘기했기 때문에 대 말이 나온 거고. 근데 그 사람이 창고 짓겠다는 거예요. 창고 지면은 싸게 가야 돼요. 비싸게 지면 안 돼. 대신에 뭐가 좋아야 돼? 그렇지. 도로가 좋아야 돼. 도로. 그러니까 진입할 수 있는 창고가 출입할 수 있는 6m 도로가 진입로로 돼 있는 데가 제일 좋아요. 큰 차들이 와서 왔다리 갔다 하기 때문에 중간에 유턴하기도 불편하고 하면 이제 창고로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도로가에 붙어 있는 게 제일 좋겠네. 안쪽에 있어도 좋은데 도로가에 붙어 있는 땅으로 좀 싼 땅, 보존관리나 생산관리. 창고도 보존관리 되거든. 이왕이면 관리 쪽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해지면 설명하기가 되게 편한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때문에 이야기가 안 돼요. 두 번째가 땅을 매입하고 싶은데 유의할 점이 있니? 돌아버립니다. 저 점을 받으면. 예. 유의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 일단 특약도 조심해야 되고 여기 허가구역이면 허가구역에서 특약 써야 될 거. 여기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때는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게 다 다르거든요. 혹시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배웠죠? 무슨 법에서 배웠어요? 중개사법에서 배운지 기억도 안 나지. 예. 근데 중개사법에서 배울 때 분명히 이거 배웠을 거야. 허가구역인데 이 사람이 주택을 지을 거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죠, 우리? 내일을 바꿨다고 그랬잖아, 내가. 아,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주택이야. 주택은 2년이거든요. 취득하고 나서 2년간 못 팔아요. 전매 기간이 있잖아. 이거 안 하면 이행 강제금도 나오잖아요. 다 배운 거잖아요. 처음 듣는 거야? 네, 천천히 할게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허가 구역인데 이 안에 있는 토지가 나온 거예요. 도로가에.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주택 용지로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주택으로 주택 목적으로 취득을 하셨으면 만약 주택이 있는 걸 사셨으면 일단 2년 동안 못 파는 거예요. 의무 기간이 2년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물어봤더니 그 신도시 발표나면 한 6개월 뒤에 팔 거라는 거야. 그러면 아유 괜찮다고. 6개월 뒤에 팔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2년 동안 안 파시면 그 2년 뒤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목적대로 이용 안 하고 그냥 갖고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현상 보존이라든지 그냥 유지만 하고 아무도 안 들어 살았어. 그냥 방치해 놓은 거야. 방치하면 몇 프로 나오죠? 나 미치겠네. 방치 몇 프로 나와요? 10%. 방치 10% 나오잖아. 오용이 5%잖아. 오용.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거 오용 5%고 방치 몇 프로에? 10%. 이거 배웠을 건데. 방치하거나 오용하거나 오용 몇 프로? 임대를 했었으면 7%. 임대 몇 프로에? 10%. 근데 10%. 기타 몇 프로에? 기타 몇 프로에? 10%잖아. 이거 다 외웠을 건데? 이거 외웠을 때 방치한 거 애가 주택을 사놓고 안 살았어요. 걸린 겁니다. 방치한 거죠. 취득가액이 5억이었대. 5억이면 5억에 10%면 5천만 원이잖아. 5천만 원이 1년에 몇 번 나오죠?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죽을 때까지 나와요? 일정 기간 동안 나와요? 일정 기간. 2년 동안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 1억이 나오는 거야.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주택은 의무 기간이 몇 년이? 주택은 2년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나온다 그러면 5천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의무 기간이 없어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분한테 혹시라도 이거 방치한다거나 하시면 2년 동안 못 팔고요. 혹시라도 걸려서 이행강리 무과하게 되면 방치하게 되면 취득한 금액이 5억이니까 10%면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 1년에 두 번이니까 많이 맞으면 1억 맞으니까 웬만하면 목적도 이용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중개사법 시간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격증하고 뇌를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거슬러 가서 아 내가
중개사법 공법책을 불질렀잖아 다. 따고 나서 불질렀잖아. 다시 봐야 돼 이제. 근데 분명히 그때는 쓸모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문 나가면 다시 공법책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못 찾으니까. 그래서 나는 책이 필요 없다 그러면 법제처라는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 돼요. 그럼 책이 필요 없어. 내가 이제 법제처 사이트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떻게 들어가서 뭐 누르면 뭐가 검색이 되고 뭘 찾아야 됩니다를 알면 책은 그거를 가지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방법을 배우면 돼요. 자, 가볼까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표현들이라 대답하기도 어렵고 여러분이 브리핑할 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일 먼저 꼭 물어보는 게 뭐부터? 왜 사는 거야? 뭐 투자 목적입니까? 그러면 이제 행정계획 공부해야 돼요. 자기는 이거 그냥 사놨다가 한 5년 정도 지나면 팔면 되팔 때 돈 좀 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그분한테는 이 토지 주변에 신도시 1.5km인데 1.5km 정도인데 지금 현재 큰 도로 주도로 라인에 끼우고 있으니까 신도시 만들어지면 주로 들어오는 업종이 하이마트 뭐 이런 거 들어오고 삼성전자 서비스 이런 거 들어오는데 그 정도 면적이 되려면 1000평 정도 돼야 되니까 그 정도 평수 받아두시면 나중에 그런 애들한테 팔거나 임대하면 괜찮겠네요.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 이제 표현하는 게 달라지는 거지. 그럼 하나 해볼까요? 자, 우리가 배운 공법이 그동안 우리가 간단하게 배웠지만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이 단어 보니까 좀 역겹지 않아요? 그동안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었는데 또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하는 법이 325개 정도 있거든요. 325개 중에 여러분 6개 법을 배운 거야. 시험 보기 위해서 6개 법을 배웠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 국토개혁법, 건축법을 배우셨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부딪혀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시험은 6개만 배웠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부동산 공법 배웠을 때 써먹을 때 시험 준비하는 공법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외웠던 5, 6, 6, 5, 7은 의미가 없던 거 봤지 방금 전에. 분명히 5, 6, 6, 5, 7 외우고 용적률도 다 외웠는데 그거는 시행령이었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허용되는 건 조례상 범위라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범위보다 좀 작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실래요? 이게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석촌호수고요. 여기 어디죠 이게? 제일 롯데월드 짓기 전에 터파기 공사할 때 찍는 사진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아이스링크 롯데월드고요. 그럼 이쪽이 뭐죠 이게? 한강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일단은 자, 여기 아파트로 봐서는 얘 무슨 법 적용 받았을까요? 대규모로 졌죠. 3세대 이상 졌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주택법 받아서 적용했겠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무슨 법? 건축법 받아 적용했겠죠. 근데 여기가 신도시 개발하려고 하는 적도 있고 구도시 개발하는 적도 있고 산도 있잖아. 산 관련된 거나 여기 농지 같은 경우는 무슨 법 받았겠네?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 배웠을 거야. 그리고 여기 해당 지역 여기 이제 구도시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 한번 새로 건물 좀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 했던 게 뭐예요? 정비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신도시 여기 만들겠다라고 그러면 우리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개발구역은 마곡지구거든요. 마곡지구 도시개발구역이죠. 신도시 개발구역에 도시개발법 들어왔던 거야. 그리고 전체 아우르는 법이 뭐였어요? 국토개혁법이야. 이게 전체 법이야. 근데 여기다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소방법도 조금 아셔야 되고 주차장법도 조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숙박에 관한 법도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상가 중개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토지만 중개하려고 그러면 농지법은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산지 임야를 거래하는 것보다는 농지 거래가 많기 때문에 농지 규제는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농지 두 문제라 5분만 맨날 찍고 왔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지법은 공부를 다시 조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반대쪽입니다. 아까 이쪽 건너편 쪽이에요. 건너편 쪽에. 건너편 쪽인데, 아까 서울은 뭘로만 돼 있어? 대부분이? 주거지역이죠. 거의 주거지역인데 중간에 상업지역 같은 데도 있어요. 역세권 주변에. 여기는 뭐네 이거? 녹지지역이죠. 네. 녹지지역, 이거 안 보여? 녹색깔 보이면 녹지지역이지 뭐. 그럼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 나대지 보이세요? 응? 이거 온통 나대지 보여 이거? 이 온통 30년, 40년 된 건물들 아니고 이게 나대지로 보여야 된다고요. 저게 내 눈에 나대지야라고 보이면 이제부터 조금. 그리고 저기는 이제 새로 지은 거죠. 재건축해서 나대지고 그 앞에는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고
그럼 이제 요거 싹 밀어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할 건데 이걸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 동네고 여기 보세요. 코엑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코엑스가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 지금 강남 제가 좀 전에 오전에 선릉에 있다가 왔거든요. 선릉 강의 끝나고 이제 지하철 2정거장밖에 안 되는데 죽는 줄 알았어. 사람들 많아가지고. 아저씨도 술 먹어가지고 막 붙어있는데 막 냄새가. 근데 이 동네가 삼성동 하면 떠오르는 거게 이제 옛날에 그 여기가 이제 서울시로 따지면 서울의 중심부가 어디였냐면 우리 옛날에 70년대 중심부 어디였죠? 종로 중구잖아요. 이게 도심이었었어요. 그리고 70년대 우리나라가 못 사니까 정부가 제일 많이 한 게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드립다 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갖고 있어요? 젓가락 못 하니까 손가락 잘 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공장을 짓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했던 게 지금 베트남이 하는 거 우리가 했었잖아요. 뭐 신발, 섬유, 뭐 가죽, 뭐 옷, 뭐 이런 거. 그건 전부 다 어디서 했어요? 영등포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농사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70년대 넘어오고 80년대 넘어가면서 인구가 자꾸 일로 다 몰리니까 안 되겠다. 새로 개발을 할 지역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도심 외에 부도심을 하나 더 만들자 해서 여기 영등포 있죠. 영등포의 동쪽이면 뭐죠? 그래서 영동지구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놓고 영등포 오른쪽을 개발해보자 하면서 구획 정리한 곳이 이게 강남지구 개발이거든요. 70년대. 저 강남 개발할 때 여기 다 뻘밭이었어요. 그냥 뻥밭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인구를 데려오려면 아파트 지어야 되죠. 아파트 지어야. 근데 아파트 지었을 때 애들이 가야 말이지. 왜? 일로 가게 되면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를 좋은 학교 달로 보낸 거죠. 대표로 갔던 게 경기고등학교. 저기 경기고등학교예요. 경기고등학교 뭐 대보성이라고 아세요? 대보성? 보성고등학교 몰라? 대보성이라고 있어요. 해화동에 있던 거 옮기고 그러면서 이쪽이 이제 1, 2, 3, 4, 5, 6, 7, 8학군이거든요. 이거 좋은 학교 다 보내고 애들은 가고 엄마는 가는데 남자들이 안 오니까 술집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청담동, 신사동에 술집 보내면서 세제 혜택 준 거예요. 세금 면세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술집이 다 일로 가 있으니까 아빠는 여기서 술 먹고 엄마는 여기서 자고 애들은 여기서 공부하고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영동지구 개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보냈던 게 경기고등학교인데 이 경기고등학교예요. 앞에가 삼성동 아이파크인데 전지현 사는데 전지현 권상우 있죠. 권상우 사랑은 돋아오는 거야 하는 애 있잖아. 권상우하고 또 누구 있더라? 또 기억이 안 나. 연예인 되게 많이 살아요. 저 평수가 웬만하면 50평이거든요. 50평짜리가 23억 32억인데 저게 원래 지을 때 두 동으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여기가 한강이라. 그래서 여기 원래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강 조망권에 걸린 거야. 그래서 두 동을 내려다 보니까 세 동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림픽대교 운전하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보일 거예요. 제일 높은 건물이라서. 근데 여기저기 경기고등학교 옆에 땅 물건이 의뢰가 왔던 물건인데 여기 단독주택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삼성동 아이파크고요. 이 건너편에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단독주택만 쫙 있는 도시인데, 요 건물이 나왔던 거예요. 이 땅이. 그 혹시 강남 삼성동 평당 얼마라고 그러죠? 평당 토지 가격? 5천에서 6천 정도 하는 데인데, 삼성동은 더 비싸요. 볼까? 요 물건이었었는데, 이 물건. 1번인데, 지금 현재 얘가 얼마에 거래됐냐면 56억에 거래됐죠. 56억에 거래돼 평당 4,200만 원에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토지당 면적 가격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4,200만 원에 거래됐는데 2017년 8월에 거래된 거예요. 제가 12월 달에 의뢰받은 거야. 그러니까 2017년 8월이면 몇 개월 전인데? 4개월 전에 산 거잖아. 근데 이거 이제 요게 지금 현재 평당 4,200인데 4,257만 원이에요. 요 땅입니다. 요 땅인데 얘 볼래요? 몇 종 일반 주거로 돼 있어요? 1종 일반 주거인데 1종 전용 주거라고 돼 있고 가로에 입안 결정 보류라고 돼 있죠. 입안은 되는데 현재 결정 보류한 상태인데 조만간 결정이 될 거예요. 1종 전용 주거일 때랑 1종 일반 주거일 때랑 가격이 완전 차이 나거든요. 최소 2배 차이 납니다. 100억대 넘어가는 땅에 저거
일종 전용주거인데 일종 일반적으로 바꾸려고 입안하고 있는데 결정 보류된 상태인데 요 땅이 나온 거예요. 면적이 434니까 곱하기 3하면 3, 3, 9, 3, 4, 12, 129에다가 130평이야. 140평 되는 땅인데 평당 지금 얼마야? 4,200이니까 56원 맞죠. 근데 131평? 그럼 요 땅에다가 그럼 내가 일종 전용주거일 때 건물 지을 때랑 일종 일반주거로 바뀌었을 때랑 건물 지을 때 두 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 자, 일종 전용주거는 여기 서울은 건폐율 50에 용적률이 100이에요. 그럼 이제 130평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몇 평 질 수 있는 거지? 50%면? 65평 써있잖아. 보고도 대답 못해. 다 써놨어 나는. 예. 그럼 65평인데 건물 몇 층 질 수 있냐면 용적률이 100%니까 5, 2, 10이니까 2층 최대 짓는 거잖아요. 그럼 건물 질 때 여기다가 최대 몇 평을 지어서 65평 지어서 몇 층이죠? 2층. 그래서 건물 지면 이렇게 나와요. 65평짜리, 65평짜리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일종 전용주거일 때예요. 지금 일종 전용주거야. 근데 뭐로 바뀐다고요? 일종 일반적으로 바뀌면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으로 바뀌어요. 그럼 용적률이 2배가 된다고. 그럼 이종 일반 넣어볼게요. 건폐율 60에 용적 200인데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50으로 할게요. 그럼 50으로 하면 5, 4? 5, 4? 20. 그럼 4층짜리 건물 되잖아. 근데 1조 제한 때문에 제가 아까 3층까지 올라가다가 4층에서 들어 안 됐죠. 약간은 죽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종 전용 주거일 때 최대지면 65평짜리 2개 짓거나 뭐 32.5평 해가지고 4층 줘도 돼요. 근데 이게 일종 일반적으로 바뀌어서 이 상태면 하나 더 짓고 그다음 하나 더 짓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1, 2, 3층까지가 9m이기 때문에 북쪽 방향에서 1.5m 떼서 9m까지 가다가 높이의 2분의 1 뛴다고 건축법에서 배웠잖아. 그게 그대로 써먹어요. 이쪽이 북쪽이야. 이쪽이 근데 대지예요. 1.5m 가다가 몇 m까지 가다가 9m까지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이 부분은 날아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럼 이제 이 건물 짓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일종 전용 주거일 때 값보다 얘가 2배 정도 꽉 채우지 못했는데 제가 볼 땐 지을 수 있어요. 예, 원래대로 이렇게 지을 수 있어. 왜? 북쪽 방향에 도로 물고 있거든. 오른쪽이 무슨 쪽이에요? 동서남북이에요. 모든 도면은 동서남북이야. 또 거기 나침반 돌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항상 도면이 동서남북인데 위에가 무슨 쪽이에요? 북쪽에 도로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층 그대로 진다고. 그러면 기존에 일종 전용 주거일 때 값보다는 그래도 최소 2배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땅은 사도 되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설명할 때 사장님 이게 현재 일종 전용 주거인데 조만간 이종 일반적으로 바뀌면 현재 지을 수 있는 규모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액이 좀 비싸게 나오더라도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간단하게 한 거 지금 일단 용도지역 개념이 일단 돼 있어야 이 용도지역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몇 프로까지 질 수 있냐 건폐율 용적률 나온 거죠. 이거 하려면 뭐가 붙어 있어야 돼? 도로. 근데 용도지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건데? 도시관리계획. 지금 여기다 군자는 제가 왜 뺐냐면 서울 거니까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지 서울시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는 안 해요. 양평군일 때 양평군 군계획 이렇게 하는 건데 전체를 통칭한 게 아니라서 제가 관리계획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무슨 방향 일조제한도 또 하나 있어요? 정부방향 일조제한까지 생각을 해야 돼.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인데 우리가 배웠던 게 용도지역은 국토개법에서 배운 거고요. 요게 일조제한은 어느 법에서? 건축법. 대지도로 관계 건축법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되는 게 국토개법하고 건축법이고 개발법에서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물건을 중개할 때 경비법에서는 재개발 구역 물건, 아파트 재건축 물건, 분양권 중개하는 거. 그다음에 토지 중개할 때 농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건 거예요. 이걸 배웠는데 우리는 수치만 외우고 법률만 외우고 지자체 순서만 외웠기 때문에 실무상에서 못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여기 용도지역 관련된 개념 있죠. 이거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한 5분 동안 빨리 정리할 거거든요. 정리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설명드릴 거니까 이제 머리가 좀 아파질 때쯤 됐으니까 커피 한 잔 드시고 바로 이어서 할게요. 네, 커피 한 잔 드십시오. 박수 안 치고.